자, 민주당 한참을 별러왔던 일인데 오늘 기미 순식간에 빠진 걸까요?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상황 첫 번째 이슈로 전해드립니다. 보시죠. 또 허를 찔린 민주당일까요? 그러면은 허를 찔리긴 찔렀는데 또 오니까 앞서서도 그랬다. 예상치 못했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은데요. 탄핵 소추안.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사실 민주당이 가장 관심을 뒀던 건데, 자, 일단 그와 관련돼서 오늘 뭔가 빠르게, 어제부터 빠르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 모습 확인해 보시죠. 저기요. 저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합니다. 제가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닙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입니다. 저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편파적인 국회 운영, 국회의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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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한 신고변화가 갖고 있습니다.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은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당초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검사 2명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죠. 그러나 오전에 전격 사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검사 2명에 대해만 표결이 있었고요. 그게 가결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제는 뭐 사퇴가 됐으니까 전 방통위원장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사표 낸 이후에 대통령실 반응이 무엇인가 이걸 기다렸거든요. 반응이 나왔거든요. 보시죠. 자, 윤 대통령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 수용해서 면직안 제거했다. 이것도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서영주 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위원장이 사표를 낼 것을 예상 못했습니까? 예, 예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런 형태의 결정들, 이런 형태의 예. 정부의 어떤 고위 관계자가 탄핵을 당한다고 해서 직을 던진다. 예. 이건 뭐 쉽게 예상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민주당에서 관심사안이었고 벼르던 일인데 그냥 갑자기 확 김이 빠진 겁니까? 김 빠질 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초창기부터 예. 청문회부터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계속 요구를 했어요. 임명하지 말아달라. 예. 그리고 임명했어도 말하자면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도 이거를 그 기회가 있으니까 예. 말하자면 이제 좀 사퇴가 아니라 좀 이렇게 좀 내려오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임명을 강행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몇 달 안 됐지만 너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너무 독단적이고 좀 기괴한 어떤 방통위의 운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건 탄핵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예. 결국에는 첫 단추가 잘못 껴졌기 때문에 탄핵이 갔는데 기습적으로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뭐 당황할 일은 아니고요. 그냥 셀프 탄핵하셨다 스스로. 근데 오늘 그렇게 보고 사실은 있습니다. 이 사의 소식이 알려졌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어떤 판단이 나오기 전에 민주당에서는 사의 수용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럼? 그거는 이제 저도 굳이 그 얘기를 안 했어도 되는데 근데 뭐냐면 예. 이제 탄핵 절차를 입법부에서 하니 예. 입법부가 입법부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 부분을 아예 그냥 말하자면 김빼기 작전으로 아예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그냥 사퇴를 뭐 저는 그 전에 좀 논의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안 그러고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안 되거든요. 예. 제가 봐서는 그런 어떤 전략을 짜고 들어왔기 때문에 예. 입법부의 어떤 절차를 존중해달라는 차원에서 예.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원하던 바다 이 뜻입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하지 말라고 했던 그 저변에는 MB정부 시절에 이미 언론장악에 대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대놓고 언론장악에 대한 어떤 의지들을 예. 표현했기 때문에 예. 이미 후보자 때부터 부적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동관 위원장이
민주당이 김을 빼는 그 정도까지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셀프 탄핵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나와 계신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표 내는 것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어제도 밤샘 농성이 있었잖아요. 밤샘 농성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걸 보면 예상을 못한 것 같은데요. 예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예.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넉 달 정도는 방통위 업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탄핵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방통위원장을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는 상태, 예. 그 상태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전에 탄핵안 통과되기 전에 사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셈법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들은 있었는데 실제로 할지는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까? 일단 민주당이 정말로 탄핵안을 세 번째 올린 거죠. 예. 따지고 보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지켜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는데 그것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었죠.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결심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진짜 민주당의 김백입니까? 김백이라기보다는 그 방통위는 독임제 기관이 아니고 합의제 기관이라 예. 위원장이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됐을 경우에 지금 한 분밖에 위원에 안 계시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지금요. 그 운영이 안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12월 말까지 처리해야 할 지상파 등 각종 방송사 재허가 이 승인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송국들이 다 불법 방송하는 게 돼서 방송 사업자는 최고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결국 뭐 국회에서 탄핵했던 말던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예. 그런 상황을 당연히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그 부분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다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인데요. 그러니까 사의 소식이 알려진 뒤,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이게 재가 됐다는 내용이 또 알려진 뒤, 각각의 그 시간에 따른 반응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범죄를 저지르고 먹튀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국회에 탄핵 절차가 들어간 만큼 이 사표를 제거해선 안 될 것입니다. 제가 한다면 이는 이동관 위원장의 먹튀 행위에 가담한 공범자가 될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아침에 듣고 저도 국정을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꼼수 쓸 줄은 잘 몰랐죠, 사실.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좀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 행태라서 예상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원내에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도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게 정말로 면직 처리를 할 걸 예상하지 못했다는 저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님? 아니 이재명 대표는 누누이 예상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최희영 대변인은 예상했다.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예상하지 못하는 거는 사표를 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제거할지 면직안을 제거할지 예상하고 있다.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럼? 뭐 원내대표는 예상했는데 당대표님은 예상 못했었나 보죠. 뭐 저희 최혜영 대변인이 지금 원내대변인이더라고요. 예. 그럼 원내와 당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미처 그럼 원내는 알고 있었는데 당 대표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그렇다는 얘기밖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원내대변인은 주로 이제 원내대표나 원내 대표단들과 예. 같이 논의를 많이 하니까 최혜영 대변인이 굳이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예상하지 못했던 거는 제가 보면 맞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표정을 보거나 정말 허를 찔린 듯한 표정이었기 근데 때문에 지금 좀 자막 나가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예상했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원내와 당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민주당이 이 중요한 사안을 두고서 예.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저는 뭐 그냥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불필요한 설명을 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그냥 뭐 예상하지 못했다. 예전에 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비판하면 됐는데 굳이 거기에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거기에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왜 탄핵을 하냐고요. 그러면 자진 사퇴할 것까지 알면서 그럼 국민 앞에서 쇼를 하기 위해서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했느냐 보여주기 위해서 무력 예. 과시하는 것이냐 이게밖에 비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 원내대변인의 발언으로 인해서 민주당은 더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거죠. 박원석 전 의원님 오셨는데 아까 고민정 최고위원이 사표 낸 걸 가지고 먹튀다 그러면서 그때 오전에 분위기는 먹튀다 그러면서 이거는 사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 나왔는데 아니 뭐 결과적으로는 야권이 원활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먹튀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을까요? 오전에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제 탄핵 소추를 결정했고 오늘 그걸 이제 본회의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 갑작스럽게 이제 사임을 하니까 약간은 좀 당혹스러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소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그 일으킨 논란으로 인해서 예. 자업자득의 결과를 저는 맞이한 거라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후임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고 예. 또 방통위를 그 한동안이라도 멈춰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어쨌든 방통위 운영 방향을 밀고 갈 텐데 예. 그 과정에서 지난 논란과 다르지 않은 그런 논란이 빚어지지 않겠나. 이제 그런 점이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헌법재판소로 감으로 인해서 예. 방통위 기능이 정지되는 사태는 막았습니다만 예. 후임 방통위원장 임명과 방통위 정상화까지 여전히 좀 시간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정도는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후임 방통위원장이 임명돼도 예. 지금 비정상적인 2인 체제에서 똑같은 논란이 벌어질 겁니다. 그 2인 체제를 가동해서 또 중요한 방송 정책에 관한 의결을 하게 되면 그게 방송법상의 예. 그 법 위반이다 이런 논란을 민주당에서 또다시 제기할 거고 합의제 그 결정기관인 방통위를 예. 사실상 독임제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 제기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기왕에 그 후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려면 좀 빠르게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적인 과제다.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예. 그래야 이 절차적 논란을 최소화시키고 똑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후임 방통위원장 임명뿐만 아니라 예. 여권 방통위원 그리고 야당에서도 어쨌든 지난번에 추천됐던 최민희 예. 전 의원이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임명해가지고 빨리 정상화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아까 방금 전에 화면에 여야의 반응이 있었거든요. 오늘 사표, 이동관 위원장이 사표 낸 거 여야 각각 반응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소개해드리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고자 직을 던지는 결단을 한 거다. 만약에 민주당은요. 이거 탄핵 회피용 꼼수 먹튀 뺑소니. 이거 나쁜 표현은 다 들어갔는데요. 꼼수 먹튀 뺑소니. 사표 수리 안 돼. 그러나 수리가 결국엔 됐습니다. 오늘 진행상이 이렇게 됐어요. 결국 뭐 매듭은 지어졌고 어제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해서 본회의로 올라갔잖아요. 오늘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폐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검사 2명 탄핵 소추안은 가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된 거예요. 요거 짧게 서영주 부대변인하고 윤석 대변인께 의견 좀 내가 여쭙겠는데 먼저 서영주 부대변인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그만하라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검찰이 자정 기능을 가지고 검사라고 해서 본인들의 비위나 불법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조금 더 일반인들보다 더 가혹할 정도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검사라는 직책이 뭡니까? 남을 벌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는 아니면 본인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해야 될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조금 뭐 비위를 저지른다거나 좀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검찰 내에서 뭔가 징계나 이런 부분들이 솜방망이로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물론 이정석 검사, 뭐 손중성 검사 이유가 있지만 그리고 뭐 또 과다하다고 하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탄핵까지 해야 되느냐? 근데 이렇게 어떤 경종을 울리지 않으면 검찰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소추가 됐잖아요. 탄핵 소추가.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받아들일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일부는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일부는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전체를 뭐 제가 다 예상할 수는 없지만 명백하게 어느 정도의 탄핵의 사유들이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지금 검찰이 저희가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하니까 이원석 총장이 이정섭 그 검사에 대해서 직무배제를 인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강도 높은 내부 감찰을 한다.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각 개인에 대한 탄핵이라고
뭐 비판하기보다는 예.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한 자정을 제대로 해라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윤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검사 2명 탄핵 소추된 거. 그러니까 물론 뭐 국회가 검사를 탄핵할 수 있는 그 권능을 갖고 있죠. 헌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름도 모르는 이 검사 2명 이미 한 번 또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탄핵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국회에서 그 과반에서 갖고 있는 제1야당이 나라 사정이 이렇게 한가롭지 않은데 그 의석을 여기다가 쓰는 게 맞느냐는 얘기가 있고 예를 들어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직무에서 배제가 됐고 손준성 검사는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탄핵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럼 이렇게까지 힘자랑하는 이유는 결국은 언론에서도 지적하지만은 민주당에서 보복,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보복,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문제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응징하고자 하는 것. 이 두 가지 외에는 도대체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안 하기를 바랬는데 예. 결국은 하고 말았다. 참 안타까운 국회 현실이라고 봅니다. 예, 박원석 의원은.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어쨌든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두 검사에 대한 탄핵은 예. 제가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소 잡는 칼로 닭 잡은 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소 합니다. 잡는 칼로 지금 닭한테 썼다 지금. 국회의 이 탄핵 소추권은 어쨌든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예. 일종의 이제 최후의 수단과 같은 이제 그런 어떤 권한인데 예. 이거를 행정부 일개 공무원인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쓴다는 거는 격에 맞지 않고요. 그런데다가 두 검사가 어쨌든 직무배제된 상태에서 한 사람은 재판을 받고 한 사람은 이제 수사를 받게 생겼어요. 행정부 공무원들의 비위는 수사 감찰을 통해서 또 국회가 갖고 있는 예. 법무부나 검찰에 대한 감시 견제권을 통해서 행사해야 될 문제지 이렇게 탄핵 소추를 하기 시작하면 비위가 있다 그래서 예. 앞으로 그러면 행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비위가 있고 그게 제19 감사기로 인해서 잘 원칙대로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다 탄핵 소추할 겁니까? 때문에 이게 결국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검사의 그런 이 수사 권한을 사실상 이 마비시키고 일종의 이제 방탄을 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비판에 휩싸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도 국회가 가지고 있는 그 최후의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 대한 감시권이라고 견제권이라고 할 수 있는 탄핵 소추권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국회 상황이었고요. 이게 사실 어제부터 연속됐죠. 뭔가 강수를 뒀고 그에 대한 어떤 수를 뒀는데 이게 묘수인지 모르겠지만 수를 둬서 민주당에서 살짝 예상치 못한 일을 벌였다. 뭐 이런 맥락입니다. 오늘 상황이요.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또 나왔습니다. 북 콘서트만 하면 뭔가 일이 터지는 게 최근의 민주당의 모습이었는데 어제 저녁에 있었던 북 콘서트 역시 그냥 조용히 지나가지는 않았나 봅니다. 그 주제로 넘어갑니다. 용건석과 하도온 이거 누굽니까 이게? 누굴 말하는 겁니까 지금요? 뭔가 이름이 막 섞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런 분이 계시다는 뜻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누구라 누구냐 이렇게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북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 책은 소설이라고 그럽니다. 소설. 근데 거기에서요. 야권 인사들이 또 많이 참여해서 뭔가 얘기를 좀 꺼내는데 여기서 뭔가 좀 탈이 납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요새 나쁜 짓 많이 하는 검사들 탄핵하려니까 정말 힘이 붙이네요. 정말 장군님이 대단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음번 총선에서 이기면 이거 바로 계엄령 선포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또 막말에 또 엄청 얻어맞는데 사실 그거 우리 추 장관님이 옛날에 하신 거예요. 네, 다행히 이 책은 정말 저는 소설로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직 대통령 함부로 욕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용건석, 이 나쁜 XX, 우리 용건석은 마음껏 욕해도 됩니다. 이 방울 있잖아요. 근데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뭐 이낙연 총리, 또 무슨 뭐 비서관들, 장관들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 여성의 그 결기, 그 결단을 수렴하지 못한 게 지금 이 윤석열, 이 검찰, 이 독재주권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건 우리 모두가 속죄해야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방울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 겁니까? 지금 여러 인물을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쭉 얘기를 했어요. 뭐 비서관 등등등. 서영주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를 만든 게 누구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대표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방울 얘기를 꺼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요즘에 북콘서트에 뭐 이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막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적절치 않죠. 그러니까 물론 김용민 의원도 계엄령 얘기를 또 한 거긴 한데 그것도 귀를 잡지만 뒤에 게 더 귀를 잡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함세웅 신부님이 여러 가지 뭐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던 것은 사실이고요. 예. 뭐 저 발언 하나로 모든 거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예. 저 발언 자체는 지금 뭐 시대상이나 이런 시대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잘못하면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 줄 수 있는 얘기거든요. 남성들도 불쾌하지 않을까요? 뭐 듣는 이제 시청자들도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왜 저런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뭐 10분 이해는 됩니다. 추미애 그 전 장관이 여성이고 저희 북콘서트를 가서 좀 치켜 세우려다 보니까 하긴 했지만 저 발언은 정말 주의하셔서 하셨어야 되고 앞으로는 조금 성직자라면 더더욱 좀 삼가야 될 발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민현주 전 의원님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요. 남성들도 불쾌할 수 있지만 맥락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뭐 능력이나 뭐 결단력이 없다라고 들리기도 하거든요. 근데요. 이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민주당 인사가 내놓은 반응 중에 하나가 아니 뭐 이런 북콘서트 이런 데서는 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뭐 이 정도 갖고 왜 발끈하세요라는 반응도 나왔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 여성분인지 전 모르겠는데 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이 지금 두 분의 발언을 여성분인데요? 지금 사진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여성분이 저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용민 의원이나 함세웅 신부님 발언을 들으면서 이번에 총선, 내년 총선에서는 정말 자질이 부족한 수준 이하의 국회의원은 더는 당선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하나와 민주당 인사들의 이렇게 여성 비하, 정말 더 이상 어떻게 여성을 비하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이런 여성 비하 발언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계의 인사들,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과 같이 협업하고 있는 많은 여성계 인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 발표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입장은 아직 뭐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민주당 여성 의원들조차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암컷 발언에 이어서 오늘 어제 함세웅 신부님의 이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 시민운동했고 여성 인권운동했던 분들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요 이게 너무 기가 막혀서 얘기를 안 한 걸까요?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서 말을 안 한 걸까요? 글쎄요. 공천을 앞두고 침묵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민주당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함세웅 신부님이 비판하는 걸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전 대통령이나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하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추미애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강하게 비판했었죠. 지금 이 무슨 본인들이 만든 이 불만을 갖고 있는 이 사태를 만든 뭐 장보인처럼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었죠. 추미애 전 장관이. 그래서 함세웅 신부님 입장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반대쪽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저렇게 높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남자들보다도 못한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이 여자보다도 못하다. 그럼 여자는 아예 그냥 뭐 불가촉 천민입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벌써 대변인 성명부터 시작해서 여성 의원들이 성명서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제발 이런 부분을 판단하셔서 저는 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원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 그다음에 후보로서 말이 안 되는 그리고 특히나 민주당의 중요한 인재로서 저렇게 발언하는 데 있어서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석 대변인이 아까 이 영상 보시면서 표정이 점점 막 굳어지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죠. 그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특히나 이 발언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세웅 신부는 유신 때부터 소위 민주 진보 진영의 지도자격으로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세월이 50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저분의 정말 왜곡된 젠더 의식과 분별력 없음이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난 50년 동안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이끌어왔던 그 진보,
민주 세력이라는 것의 실체가 과연 뭔가를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 발언 속에 어디에 진보가 있고 어디에 민주가 있습니까? 이것을 국민들께서 똑똑히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발언, 이 갈등 상황에서 더 나올 겁니다. 갈등 상황에서 흥분해서 예. 이성을 잃고 뭔가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극렬하게 주장하다 보면 저 본질이 나올 수 있다. 국민들께서 분별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이 예. 북콘서트만 열리면 지금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그 북콘서트 장소는 분위기가 어떻길래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장소이다 보니까 예. 거기서 약간은 좀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또 지지자들의 어떤 그 지지 의사의 표현, 환호 이런 것이 좀 도취되다 보면 예. 말이 좀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런 실언이 나오는데요. 함세웅 신부께서는 민주화 운동의 원로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지금도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원로로서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긴 한데 저 말씀은 요즘 시대에 무슨 성인지 감수성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함세웅 신부님의 저 말씀 하나를 가지고 예. 또 민주화 운동 진영이나 세력 전체를 예. 도매금으로 폄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도 문제지만 추미애 전 장관의 출판 기념회라고는 하나 예. 전직 대통령과 전직 그 총리를 비하하면서까지 추미애 장관을 민주당의 소속인 전직 대통령, 전직 대표잖아요, 지금. 예. 그 두 분을 비하하면서까지 추미애 장관을 띄우는 게 예. 과연 이게 옳으냐.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의 원로까지도 예. 아주 편협한 그런 팬덤의 논리에 갇혀가지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대단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정권의 탄생의 1등 공신이 누군지는 아마 국민의힘 쪽에 물어보면 예. 그 답은 저는 분명히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나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문재인 화면에? 대통령이나 그 이낙연 장관이라기보다는 예. 추미애 전 장관이라고 얘기하는 답이 많아요. 아. 그것만 보더라도 저는 저런 말씀이 얼마나 오도되어 있는지 예. 추미애 전 장관이 당시에 예.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과도하게 불필요한 갈등을 예. 일으켜서 진영에 끼친 해악이 전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좀 큰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분들에게 물어보세요를 하면서 살짝 애둘러서 인용을 하시면서 했지만 바로 또 화면에 딱 나왔네요, 지금요.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죠. 그리고요. 추미애 전 장관이 쓴 책이 소설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썼는데 본인도 약간 필명을 썼고요. 그 등장인물들을 다른 이름으로 뭔가 이렇게 주인공 이름이 등장하는데 우선 그 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책인지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용 좀 보시죠. 책 제목이 장아리예요. 장아리라는 거는 장하다에서 나온 말일까요? 아무튼 추미애 전 장관 소설인데 2020년 법무부 장관 당시에 추윤 갈등을 본인 시점에서 재구성한 자전적 창작 소설. 그럼 당시에 그 갈등 상황을 배경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당시 갈등 상황이 주인공이 많을 텐데 그분들을 어떻게 묘사한 걸까? 본인은 장아리라고 지금 묘사가 됐다 그러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본인, 추미애, 장아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름을 용건석이라고 소설에서 나온다 그래요. 추정되게. 그다음에 부인, 김건희 여사는 김신명으로. 그리고 요 밑에 한동훈 장관은 하도훈. 조국 전 장관은 명성. 왠지 여기는 이름을 일부러 좋게 붙여준 것 같죠? 명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유시민 전 노무현단 이사장은 유민주. 그거 들어보면 안다고 그럽니다. 이게 누군지.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장하리라는 책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 뭐 현실에는 없는 분들이세요. 하지만 다 현실에 있는 듯합니다. 이것이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뭐 이런 느낌을 막 혼자서 상상이 되면서 읽어지는 그런 진짜 묘한 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장아리는 소설입니다. 맞죠, 장아리? 추미애 전 장관 마이크에 장아리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좀 사회 보신 분이 최근에 약간 어떤 SNS상에 글을 올렸다가 논란됐던 분 아닙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다가 이거는요. 민주당 소속이신 소영주 부대변인이 좀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는데 네. 그 이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화면에.
이거 뭐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뭐 조금 뭐 알아먹기 쉬우면서도 좀 재밌게 하려고 지은 장면 같아요. 소설이잖아요. 예. 자전적 창작 소설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차라리 실명을 쓰든가 그러죠. 실명 쓰면 또 가처분 걸리잖아요. 아, 또 모욕, 그럼요. 뭐 명예훼손 이렇게 되는 그렇게 그거를 되기 피하기 때문에 위한 겁니까, 위해서 그럼? 이제 자전적 창작 소설을 쓰신 것 같은데요.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행태로서의 본인의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대중들의 지목도를 높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타겟팅 자체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를 타겟팅을 해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소설이 본인 시점의 자전적 장작 소설이었어요. 본인 근데 시점. 예. 저는 이게 참 애매할 수 있는 게 저는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요. 읽을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소설이잖아요. 예. 자전적이라는 건 어느 정도 팩트는 기반을 했을 거는 같아요. 본인의 경험담. 예. 근데 거기에 창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이제 가공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또 이거를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 책 사보시고 읽어보실 수 누가 준다면 한번은 읽어. 주면 읽어본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박원석 전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추미애 전 장관께서 지금 과연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워서 총선에 출마하는 게 예. 본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탄생에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는요. 예. 저는 좀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아요, 저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북콘서트 통해서 뭐 논란, 방울 논란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창작 소설을 하면서 또 왜곡된 부분들이 또 나중에 또 뉴스가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콘서트 어제 했으니까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죠? 또 하지 않을까요? 윤석 대변인, 저 책 속의 주인공 이름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뭐 연상되는 게 좀 있죠. 뭐 하도훈, 그건 이제 한동훈 장관 이러면서 받침을 좀 뭐 뺀 부분. 아, 그러네요. 아, 예, 받침을 다 예, 뺐군요. 예, 그렇게 한 거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명에서 이름을 뒤집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앞에 용자 들어간 거니까 뭐 용산이니까 그걸 또 뭐, 연상을 시켰을까요? 예, 그 정도로 보는데 추미애 장관은 아직도 의식이 2020년 추윤 갈등 시절 거기서 멈춰 있는 걸로 저는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추미애 당시 장관의 여러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그래서 결국 대통령으로까지 만드는 원인을 추미애 전 장관이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근데 아까 함세웅 신부께서는 남자 2명 얘기하면서 거기 탓이라는 그렇죠.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은 그게 아니고 자기는 잘했는데 예를 들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못 내려줬고 당시 이낙연 대표도 중심을 못 잡아줬고 이 시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소설까지 썼겠어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2024년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2020년 당시에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총선에 나오겠다. 이게 과연 얼마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듯한데 생각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저 소설의 주인공이 명성이란 주인공이 있잖아요. 네. 그 명성이란 주인공은 소설 속에 어떻게 묘사가 됐을까요? 글쎄요, 뭐 이름만큼 명성 높은 사람으로 했겠죠. 대단한 사람으로. 예, 이름 딱 2자로 해서 조국, 뭐 명성 이렇게 좋은 뜻으로 썼겠는데, 그 뭐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또 한번. 아, 또 여기 읽어보시는 의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여기는 누가 주면을 보시겠다고 그러는데 약간 반응이 다른데요 지금. 읽고 달라고요 지금? 아니 보면 추미애 장관이 과거에 무슨 드라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거든요. 저게 뭐 과거에 약간 이렇게 연기하는 듯한 뭐 이런 모습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예 이번에 또 소설을 썼는데 또 이게 거기에 여러 등장인물 이름이 또 독특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네요. 아무튼 지금 아까 박원석 주임도 그렇고 소영주 부대님도 약간 이게 강하게는 아니지만 약간 한탄 쪽가 살짝씩 들어간 약간 이 논평을 좀 해주셨어요. 분위기 아시겠죠?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지는. 자, 다음 주제는요. 어제 법원에 판결이 나왔죠. 아주 측근 중에 측근 최측근이
유죄가 나오고 법정 구속까지 된 상황이 나왔잖아요. 이와 관련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신 구속이 불러온 위기.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있잖아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5년 뭐 이렇게 하고 굉장히 좀 강한 이 형이 나온 건데, 자,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이 재판 선고 나오기 전에, 그리고 유동규 씨도 여기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뭐 변호인들의 재판 뒤에 변호인들의 어떤 설명 연속적으로 쭉 이어집니다. 들어보시죠. 선고 받고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위증교사로도 계속 수사하고 있는데. 아니,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다 대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들이고,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요. 항소심에서 다투면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전혀 받은 사실이 없는데 그렇게 선고가 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고요. 나중에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 전 원장은 재판에 들어갈 때 선고 받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했잖아요. 근데요,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들이 나서 설명을 좀 한 거죠. 윤석 대변인, 네. 어제 법원의 선고 내용 그 자체, 형도 중요하지만 법원이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런 형을 그러니까 자세하게 쓴 내용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불법 정치 자금이, 그러니까 김용 전 원장이 수수했다는 그 불법 정치 자금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흘러갔을 것으로 약간 그렇게 분위기를 약간 비추는 그런 대목들이 좀 있었다면서요? 이게 뭐가 있었길래 그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 4월에 1억 원을 전달받은 부분을 김용 전 원장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예. 그 이유를 설치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1억 원은 김용을 위한 게 아니라 이재명의 선거 자금으로 쓰인 걸로 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김용이 어쨌든 돈을 받은 것이 본인을 위해 쓴 게 아니라 이재명을 위해서 썼다고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뭐 복잡한 거는 다 빼고요. 예. 김용이 남욱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유동규가 받은 돈을 유동규를 통해서 이제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김용은 남욱을 찌르면 돈이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렇죠? 남욱을 어떻게 하면 돈이 나온다는 거를 대장동이라는 커넥션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가? 그렇죠. 대장동에 소위 말하는 저수지가 있는데 대장동과 관련해서 성남시청 이재명 시장 아니면 김용 이런 분들이 그 저수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면 어디 가서 그 돈을 받을 생각을 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죄 나온 부분을 잘 보시면 결국은 남욱도 8개월 받았습니다. 돈을 줬다는 거예요. 예. 받은 사람 김용. 예. 유죄 났잖아요. 예. 그러면 이 커넥션이 인정이 된 거예요. 법원에 의해서. 그러면 대장동 이 게이트, 대장동 커넥션에 관련해서 적어도 재판부는, 법원은 물론 이 재판부만의 얘기겠지만 예. 이제는 인정을 한다는 얘기고.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관련돼 있는 다른 대장동 관련한 재판에서 이 논리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법원이니까요. 우리나라 예. 판사들 아니겠어요? 예. 이게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물론 김용 전 원장의 예. 5년 유죄 선고도 큰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스스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요 위까지 올라온 겁니다. 사법 리스크의 그 현실이 예. 굉장히 눈앞에 다가온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용 전 원장을 설명할 때 최측근 또는 이재명 대표의 분신 뭐 이런 표현이 언론에 등장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한 또 국민의힘의 반응도 그 영상에 같이 묶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론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이 대표는 최측근들이 줄줄이 연루된 것만으로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떳떳하다면 당당히 수사에 임하고 물증과 법리로 맞서면 됩니다. 민현주 전 의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불리해지고 수세에 아주 이렇게 몰리게 되는 상황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렇죠. 영상 자료에서 나왔지만 김웅이야말로 내 최측근이고 이 예. 사람은 정말 많이 도와줘야 되고 정치적으로 성공할 필요가 있고 뭐 김웅이랑 굉장히- 김용 말씀하시 김용이죠. 네, 죄송합니다. 김웅은 다른 분이시죠? 지금? 죄송합니다. 예. 김웅원께. 예.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자기의 최측근 동지 정말 함께 가야 하는 동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저렇게 김용 씨를 언급했었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성남시장 할 때 경기도지사 할 때 대선 할 때 이 김용 씨가 최측근으로서 조직을 관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기 조직 위해서는 관리. 예,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조직 관리라는 것 곧 사람 관리. 사람 관리인 거죠. 그리고 뭐 대선이라든지 또 당대표 선거 때는 전국을 다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요. 예. 사람 또 지역 그다음에 많은 것들이 정말 많은 자원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김용 씨가 그 일을 담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가장 아주 깊숙한 비밀까지 알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지지하는 않을까.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을 정도로 측근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솔직히 그냥 만나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요. 차도 마셔야 되고요. 또 지방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사실은 조직 관리가 관리예요. 뭐 그냥 아무 돈도 없이 거저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를 할 때 김용 씨한테 초점을 맞췄던 이유 중에 그것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직을 오랫동안 관리했었고 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윤희석 대변인이 언급했듯이 설명 잘 해주셨듯이 예. 남욱 변호사와 이번에 김용 씨와의 직접적인 커넥션을 법원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돈을 받았고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불법 자금 수수로 예. 우리가 인정을 받은 거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 돈이 정말 김용 씨가 개인적으로만 썼겠느냐? 물론 앞으로의 이제 더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이 받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중요하겠죠. 예. 정말 끝끝내 이재명 대표 말한 대로 정말 난 믿는다라고 하지만 끝끝내 김용 씨가 내가 썼다, 나를 위해서 썼다. 만일에 인정을 한다면 예.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예. 글쎄요, 이 많은 돈을 김용 씨가 정말 본인만을 위해서 썼는지 아니면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안 받았다고 버틸 수 있는지 예. 재판의 상황을 보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슈는 예. 유동규 씨가 진술한 많은 진술이 이때까지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다 허위라고 그랬었습니다. 예. 거짓말이고 조작된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그 진술 중에 일부가 법원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신뢰성을. 그 신빙성이 인정을 받은 만큼 앞으로 다른 많은 유동규 씨 진술들도 재판에서 다시 한번 고려가 될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른바 이제 사법 리스크가 그동안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 이슈 때문에 약간 잠잠해졌다가 다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잇따라 나왔잖아요, 최근에. 그러면서 다시 부각이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얼마 전에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가 법원 자주 가잖아요. 약간 이러면서 뭔가 지적한 거. 그리고 오늘 이른바 민주당의 이제 비명계 의원분들도 뭔가 지적이 섞인 의견을 좀 내놓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직하죠. 이재명 대표도 내 측근이다. 예. 그리고 뭐 정치 보복이다. 이번에도 한번 두고 보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자세, 이게 방탄이거든요. 이런 방탄을 유지할 만하냐. 방탄을 유지해서 국민들한테 이게 과연 먹히겠냐. 이 판단을 이제 해봐야 돼요. 이 방탄 기조를 유지할 건지 말 건지 이거 판단을 해봐야 될 시점이죠. 가만히 듣고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나 지금 김종민 의원이 방탄을 유지해야 되는 거냐,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냐, 뭐 자리를 그만두라는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애둘러서요.
일단 소영주 부대변인. 만약에 이제 검찰도 이재명 대표 수사도 있고요, 재판도 있고 다 진행 중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른바 3차 체포 동의안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국회로 올 경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가결해도 부담, 총선 앞두고 부결을 해도 부담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렇긴 한데요. 일단은 검찰이 저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죠. 기각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기각이 됐다는 거는 수천 수만 장의 어떤 말하자면 기각 요건들을 다 갖춰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기각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럼 이제는 이 검찰의 영장 청구 자체가 정치적이다라는 게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가결이냐 부결이냐가 아니라 이미 검찰의 체포영장을 다시 국회로 보낸다는 것은 이거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를 보호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다만 지금 이제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김용준 부위원장의 어떤 그 중형 선고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법적 부담은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뭔가 뭐 재판부가 좀 뭐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고 뭔가 관련성이 있다는 어떤 뉘앙스를 설명했다고 해서 그것만 꼭 끄집어내서 다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다. 이것도 좀 과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황은 재판부에서 읽을 수 있으나 이걸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김용 전 부위원장이 5년 받았다 해서 이거 직결된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예를 들면 저는 유동규 씨가 무죄 나온 것 자체가 저는 이 재판부가 잘못 좀 판단한 부분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검찰이 기소장을 쓴 범위 내에서 재판부는 심리하고 판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소 자체를 보니까 유동규 씨는 공모 공동 정범입니다. 그러니까 전달책으로밖에 기소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이 사람은 전달책으로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검찰의 기소장 자체가 좀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들을 재판부가 읽지 못했다. 나는 저는 김용준 부위원장 쪽에 변호인 말에 좀 납득이 간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근데 일단 이런 재판이 나오고 1심 나오고 또 다른 재판 나오고 또 민심을 가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내부의 압박은 방금 들으셨지만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요. 비명계 의원도 그렇고요. 점점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번에 이제 김용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에서 받고 있는 주요 혐의인 배임 이거하고 직결되는 판결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사실은 간접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재판 리스크가 한층 커졌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서 체포영장이 가결됐지만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한숨 돌렸고 당내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공고해지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 김용 씨 판결로 인해서 다시 재판 리스크가 커지면서 당 내부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근데 이제 총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던데 민주당 내에서 계속 이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둘러싼 이런저런 말들이 나온다는 게 그런데다가 최근에 선거제도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병립형 제도로 폐기하겠다. 이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뭐 친명 비명 가릴 것 없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왜 그 한 입으로 두 말하냐? 왜 말 바꾸게 하냐? 심지어 이제 유인태 그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신뢰의 위기가 이재명 대표 리더십 위기의 본질이다. 지난번에도 본인이 어쨌든 체포동의안 오면 출석해가지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얘기해 놓고서 그 뒤에 이제 부결시켜달라고 하지 않았냐. 이번에도 이제 선거제도 관련해서 또 말 바꾸게 하냐. 그게 어떻게 이제 뭐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 그런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하자면 해법을 내놓을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결국 이제 당내에서 친명 비명 간의 내년 총선의 공천을 둘러싸고 이미 물밑에 상당한 긴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비명계에서는 공천 학살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그런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아니면 그냥 지금 뭐 비명계 일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당내 개혁 이런 거에 그냥 눈 감아버리느냐. 그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 진통의 이 뭐랄까요 진폭이랄까요 그런 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재판이 나왔고요.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은 뭔가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대목들이 등장했고요. 이재명 대표 쪽으로 뭔가 조금씩 슬금슬금 다가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시각들이 정치권에 많이 오늘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 이 정도 정리하고요. 지금 현재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11분 좀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요. 지금 이른바 시사 1타 방송 MBN 뉴스와이드 지금 바로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 이슈의 주제가 이대로 빈손 해산. 짐작이 좀 됩니다. 이거 여당 이슈 같은데요, 왠지요.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어제 뭔가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뭔가 얘기를 꺼냈어요.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단박에 거절당한 상황이 됐거든요. 일단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시죠. 저는 이번 총선의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당에서 월요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의 혁신의 활동이 인유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한을 줄 테니까 답해서 했는데 어제 단박에 답을 해버렸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요, 오늘 이런 상황과 관련된 당내 인사들의 이제 반응들이 좀 나왔어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 내용도 좀 들어보시죠. 제가 그동안 혁신위를 응원했던 것은 공관위원장 하시라고 응원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혁신안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 네. 당내 여론도 있기 때문에 네. 혁신위가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냈으면 이제는 정치의 시간으로 조금은 기다리고 인내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 대표의 그런 반응이 좀 실망스러웠는데 마치 인유한 위원장이 자리 욕심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건 약간 인격적인 모욕이에요. 인유한의 혁신 공천안에 대해서 대부분 국민들이 우리 지지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렇게 가야 된다고. 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하고 김기현 대표 두 명의 어떤 주고받음이 어제 있었단 말이에요. 당내 분위기는 누가 좀 너무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일단 인유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본인으로 추천해달라고 한 부분을 다 놀랬죠. 나 공관위원장 하고 싶으니까 추천 좀 해주세요. 예, 그게 굉장히 이제 과도한 요구다 이걸 떠나서 그런 생각을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냥 최후 통첩이라고 하면은 그동안 언론지상에 보도됐었던 일들, 중진 등의 불출마 또는 뭐 험지 출마 이거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거에 더 넘어가서 공관위원 시켜달라. 근데 이 얘기는 공관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한 얘기라고 저는 절대 해석 안 합니다. 다들 아마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생을 안 하니까 내가 공관위원장이 돼서 희생을 시켜줄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본인은 저런 제안을 하면 그거를 김기현 대표나 당 지도부가 이른바 오케이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구했을까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오케이 안 한 것이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한 게 아니라 공관위원장 직에 대한 추천 여부에 대해서 거절을 한 거다. 저는 거기까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한정해야 된다. 그것까지 한정해야 되는 거고 김기현 대표가 단 한 번도 그 지금 혁신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희생과 헌신 관련한 얘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한 적이 없어요. 때가 되면 얘기를 하겠다 이 정도 얘기 외에는 내용을 얘기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 차원의 얘기인데 혁신위에서는 왜 답을 안 하냐는 얘기고 어디까지나 24일까지밖에 임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체근하는 듯한 모양새. 그래서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갈등이 이제 최고조로 갔다 하는데 제가 볼 때 4일 날 월요일이면 저희 최고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혁신위원회 위원 한 분이 저 의결된 안을 들고 올 거예요. 그러면 보고를 하게 되고 보고를 받은 최고위원회에서는 적어도 김기현 대표는 무슨 반응을 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4일 날 어떻게 될지 그 대답이 진짜 대답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혹시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 내려가서 이 의정 보고에 그 지지자들 앞에서 세 차례나 열면서 나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자주 합니다. 바로바로 전화되고요. 뭐 전화통 한번 잡으면 뭐 한참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한 게 이뇨한 위원장을 좀 자극했을까요? 아니 그건 아니죠. 이뇨한 위원장 뭐 윤심 언급한다고 비난했던 분이 김기현 대표예요. 근데 본인이 윤심을 언급했다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라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 12년 만에 본인 지역구에서 연 의정 보고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 구민들께 중앙에서의 본인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그러면 지역 구민께서는 저희야 정치 고관여층이니까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관계를 알지만 그분들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런 설명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주 전 의원? 네. 앞서서 이뇨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에 추천해달라고 하면서 본인이 희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서대문 이런 데 출마 안 하겠다. 다 포기한다. 라고 하면서 희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한테 추천이 많이 갔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혁신위원장 아니었으면 출마했을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인재 영입군에 들어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다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겠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모든 걸 내려놓겠다. 기득권을 내려놓을 테니까 당 지도부나 당의 기득권층도 뭔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서 선거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좀 해달라 그런 차원으로 저는 들리고요. 그래서 아까 윤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전 그래서 내가 공관위원장을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이 정도로 나는 간절하니까 여기에 당 지도부나 아니면 당에서 기득권 주류 세력들이 좀 응답을 해달라라는 걸로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이뇨한 위원장의 저 셀프 임명이라고 아까도 이제 어떤 분들 많이 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비하할 필요는 없고요. 그 정도로 이뇨한 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공관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본인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답보 상태인 것이 혁신위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요. 혁신위를 만들었어요. 강서구청장 대패 이후에. 그랬으면 혁신위에서 하는 활동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그것이 당 지도부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혁신위에서 국민의 호응을 받는 몇 가지 안들이 전혀 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만드나 마나 한 걸 괜히 쇼했느냐 이런 말들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쇼가 아니라는 걸 당 지도부도 강조한 만큼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화답을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 시간을 좀 만들어 달라 그 차원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요 좀 두 분께도 제가 질문 드릴 건데 소영주 부대변인, 뭐 옆에 옆집 경쟁 정당 상황이긴 한데 월요일에 지금 윤석 대변인은 그 혁신안, 그러니까 희생 좀 해라, 뭐 불출마 하든가 수도권 오시든가 그 내용을 담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전 최고위원회에 넘긴다는 건데 이거 국민의힘 지도부가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이게 전조를 보면 됩니다. 지금 보면 김기현 대표가 공관위 부분도 그렇지만 본인들이 지금 그 지역구에서 열심히 활동하잖아요. 고민을 안 하잖아요. 이제 혁신위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길 가겠다. 이런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올려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해서 받지 않을 것이에요. 저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감을 잡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를 한 게 공관위 원장 내놔라. 내가 봐서는 안 받을 것 같으니까 내가 직접 가서 공관위 가서 직접 손을 보겠다. 이건데 그 메시지를 또 김기현 대표는 알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제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집에 잘 가십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봐서는 이게 이제 혁신위의 태생 자체가 김기현 2기 지도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었어요. 지금 혁신위가 열심히 활동해서 강서구 참패가 다 가려졌지 않습니까? 김기현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때우기용으로 혁신위를 잘 활용했으니 자 이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자 할 만큼 하셨으니까 그만 가십시오. 이제 인 요한이었으면 이제 아웃 요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웃 요한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요. 김기현 대표가 저렇게 어떤 고민도 없이 2시간 만에 노 하는 것은 저는 이미 혁신에 대해서 이제 빨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다 좀 보고 있습니다.
박원석 주로님. 그렇다면 지금 혁신위에 남은 마지막 카드는 조기 해산 이것만 남은 겁니까? 그게 이제 카드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운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카드라기보다는. 카드조차 안 되고 그냥 수순으로 가는 아니 뭐 거다. 당내에서 뭐 문제 해결하는 지렛대가 안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막말 논란이 있었고 오늘 이제 급기야 공관위원장을 나를 시켜달라.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당 지도부가 부담 없이 혁신위를 털어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혁신위의 실패는 김기현 대표의 실패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강서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예. 그걸 만회하고자 혁신위를 만들었고 어쨌든 인요한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가 찾아서 임명을 그렇죠. 한 거예요. 대표권, 저 임명권은 대표가 있었죠. 근데 혁신위가 성과 없이 끝나고 당 지도부하고 충돌만 하다가 끝나면 그건 곧 이제 김기현 대표의 실패나 마찬가지고 당내에서 그런 여론이 나올 텐데 이게 인요한 위원장의 실패가 돼버렸어요. 인요한 위원장 스스로가 이걸 자초했다고 보고 당 지도부는 이제 별로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지난번 실언에 이어서 너무 뜬금없이 공관위원장을 나를 임명해달라. 그러니까 확실히 저분이 여의도 정치 문법에 익숙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의도 정치에서 저런 건 없습니다. 사전에 그 어떤 조율도 없이 그 어떤 당내의 공감대도 없이 당에서 일부라도 지지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저렇게 돌출적으로 꺼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셀프 종결을 한 거죠. 혁신위원회 미션을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당 지도부가 사실은 뭐 험지 출마, 불출마 관련해서 겉으로는 표정 관리를 했지만 속으로는 여러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고민의 무게마저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덜어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지속될 건가? 그 체제로 총선의 경쟁력이 있나? 이 본질적인 의문,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 남아 있다고 보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그게 나올 텐데 아직 윤 대통령의 정확한 뜻이 전달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의 정확한 뜻이 뭔지 확인되는 거에 따라서 여전히 김기현 대표의 거취 또 김기현 지도부의 운명도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 대변인. 그럼 결국에는 인요한 혁신위는 활용만 당한 셈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글쎄 아직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4일날 혁신위가 이제 혁신안을 최고위에 올려서 최고의 반응이 나온 그 순간에 또 어떤 혁신위 결정 또는 발언이 나올 줄 모르거든요. 한간에서는 그 시점에 조기 해산할 거다. 혁신위가 이제 명을 다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연히 아직 임기가 남아 있고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끝을 보겠다고 지금 말을 했기 때문에 뭐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그런 기세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하지만 4일날 9시에 열리는 최고위원회 끝난 이후 그리고 그날 전체적인 분위기 인요한 위원장의 반응, 김기현 대표의 발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오늘의 이 논의의 결론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뭔가 여지가 아직 있다. 뭔가 이렇게 조기 예산 뭐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거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열심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윤석 대변인께서. 알겠습니다. 기다려보면 알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 어떤 모습일지 좀 보고요. 다음 주제는 전직 대통령들 얘기가 좀 오늘 나왔어요. 여론조사, 한 여론조사 이 업체에서 전직 대통령 평가 관련된 내용을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우선 그 내용을 또 제목부터 먼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퇴임 후 나빠진 평가 왜? 어떤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나빠진 걸까요? 오늘 한국갤럽 조사군요. 전직 대통령들 전체를 대상으로 잘한다고 생각하는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뭐 이런 거예요. 잘한 일이 많은가 뭐 잘못한 일이 많은가. 근데 보시면 일단 뭐 이 회색 부분보다 이제 파란색을 한번 봐주세요. 역대 대통령 공과 평가에서 잘한 일이 많다라는 의견이 몇 %나 되는가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70, 김대중 전 대통령이 68. 상당히 높군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60이 넘어가요. 높죠.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한 40% 정도니까 웬만큼 나왔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38. 상대적으로 좀 낮게 좀 나와 있죠. 전직 대통령인데 직전 대통령인데요. 요런 상인데요. 여기서 또 반대편에 보면 좀 잘못한 일이 많다 나온 분이 뭐 전두환 전 대통령 등등등도 있잖아요. 네 분 앞에 동그란 뭐가 판넬이 있잖아요. 여기에 뭘 쓰시냐면 가장 일을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 대통령은 누구인가? 이름을 좀 써주세요. 어떤 대통령이 떠오르시는지. 이름을 쓰시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름을. 자, 다 쓰신 분은 그냥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이게 지금 다 쓰셨죠? 이게 4분 쓰셨는데 답이 딱 2개로 딱 깔리네요. 이게 그쪽 진영 그쪽에서 보는 시각이 나타나는 거 보지만 이쪽에 보시면 유희석 대변인하고 민준주 의원님은 박정희 전 대통령 두 분 똑같이 반대로 가겠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근데 박원석 전 의원님께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아시겠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 패널 분들이 왜 이렇게 쓰셨는지. 그럼 제가 30초씩만 딱 의견을 드릴 텐데 우선 민현주 전 의원님은 왜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그러셨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민생 경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고요. 물론 문제 한계는 있습니다. 노동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가 좀 탄압당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민생이 가장 어려웠던 보릿고개를 없앤 대통령, 유일한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저쪽에 이제 박원석 전 의원님도 김대중 이렇게 쓰셨는데 딱 30초 드릴게요. 왜 그렇게 쓰셨습니까? 앞서 민현주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박정희 정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낸 그 정권이 이제 김대중 정권이었고 최초의 이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뤘고요. 또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IMF 국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서 국난 극복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대중 대통령의 위대함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을 결국에는 죽음까지 몰아넣을 상황이었던 그런 정치 이 말하자면 본인에 대한 정치 탄압의 당사자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용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성과 업적은 우리가 두고두고 기릴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 같이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딱 반으로 딱 2분만 등장했네요. 전희 대통령이. 자, 그런데요. 아까 그 표의 맨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직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와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 공과평가에서 잘한 일이 많다가 38, 잘못한 일이 많다가 46으로 더 많게 나왔어요. 그리고 윤석 대변인.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실 퇴임 직전까지 지지율이 40%를 넘은 대통령이다. 그런 게 굉장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근데 퇴임 후에는 이게 평가가 더 나빠지는 셈이 됐어요? 이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여론조사 이제 문항을 봐야 되겠지만은 우리 국민이 이 정치 지도자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상황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거를 참 많이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봐요. 지금 나온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아마 또 다른 시점에는 많이 바뀔 겁니다. 시점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라는 것을 우리가 맹신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질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걸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현직 때 지지율이 높았는데 왜 퇴임하면 지지율이 또 나쁘냐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역시나 잘한 게 많은 대통령은 결국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영주 저도 좀 첨언을 하면 저는 원인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잘못한 일이 많다가 늘어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윤석열 정부를 탄생을 시켰잖아요. 왜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하게 당시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못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비난을 윤석열 정부를 하다가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분을 검찰총장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정권에 어떤 그런 재창출하게 만들었느냐는 그런 솔직한 심정으로 많은 댓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도 그렇게 저렇게 원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국정이 어려울수록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는 거 보니까 아까 함세웅 신부가 얘기하신 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약간 그 맥락인가요? 그러면 반응이 민현주 전 의원님? 저는 이제 서부 대변인의 얘기에서 정말 민주당 지지층의 시각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저렇게 분석이 나온 거에는 사실은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돌아선 거예요. 임기 중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된 이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너무나 또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한 삶을 자기만을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 발언하고 정말 발언해야 되고 뭔가 자기 입장을 표명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숨어 있고요. 사회피살 공무원부터 시작해서요. 지금의 상황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를 위한 정치만을 해요. 근데 많은 퇴임 이후에 좋은 평가를 받는 전직 대통령들은 재임 시에는 자신을 위한 정치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퇴임 후에는 그래도 많은 후회와 회한을 가지고
동지들 또는 일반 국민들을 위한 메시지를 많이 내거든요. 근데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책방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지금 이제 또 지금 재판에서 지금 유죄가 나온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울산시장 개입 사건도요. 침묵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본인이 입장 표명할 땐 철저하게 숨고요. 그리고 본인이 위기에 처할 것 같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서 지지층들을 결속시키고요. 그래서 이렇게 퇴임 후에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전직 대통령이 있었는가. 여기에 아마 저는 중도층들이 많이 실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공과에 대한 평가가 선명합니다. 때문에 저렇게 이제 부정적인 답변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오는 거라고 상대적으로 생각하고요. 평가 상황엔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겁니까? 앞서 이제 우리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데 지난 정부의 일정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는 그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일정하게는 이제 공유되는 이제 그런 평가거든요. 그런 게 투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의 성과에 대해서는 인색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 분 비슷한 맥락이고 여기 약간 다른 맥락이고 여기는 지지자들이 별로 이렇게 높은 평가를 안 하고 있다. 여기는 중도층도 지금 그다지 좋게 안 본다. 아무튼 결과는 잘한 일이 있다 보다 잘못한 게 많다. 이쪽이 숫자가 좀 높게 나오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이른바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거 1심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것도 2심 나왔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뭔가 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대한 1심 선고는 진정한 정의의 실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뒤에 숨어 국민 주권을 도둑질해 가려 했던 세력의 진짜 몸통 배후가 누구인지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이 모든 진행의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직위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당연히 문 전 대통령에 대하여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하여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글쎄 어제 이제 그 판결을 보고 김기현 대표께서 뭐 조직적 선거 개입이 드러났다 이렇게 또 목소리를 높이셨던데 그런데 이거를 김기현 대표께서 무슨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가 드러났다. 너무 본인을 좀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임종석 전 시장은 이제 웃어서 이렇게 넘겼잖아요. 최영주 부대변인. 사실 이 사안이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압박을 하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해서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전 시장까지 거론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다 수사장인데 이거 뭡니까? 약간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반응을 기자들이 기다렸거든요. 왜냐하면 SNS상에 글을 자주 올리니까요. 근데 오늘 책 소개 반응이 나오지 이 반응이 아니었어요. 오늘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반응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하시는 거겠죠. 또 1심 선고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항소 재판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조국 전 민정수석이나 관련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관련 없는 걸로 해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두 관련성이 없다. 불기소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불기소가 된 부분들인데 그러면 대통령까지 올라갑니까? 이거는 좀 과도한 정치적인 그냥 요구죠. 그냥 정쟁화 시키려고 계속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심이 계속이 됐다면 이제 그 정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들은 가능하나 1심이 이제 나온 걸 가지고 무슨 의견을 냅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최은순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대법원에서 수백억 통장 잔고죄 한 것으로 1년 받았습니다. 대통령 사과하세요 했어요. 저희도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최근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는 영상 논란 있잖아요. 대통령실에 계속 지금 5일째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장 내세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하죠? 그런 겁니다. 같은 거라는 겁니까? 같은 건 아닌데 이렇게 연관성을 하는 것들이 정치적인 어떤 정쟁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발언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끄집어내는 것들은 김기현 대표가 본인 관련 또 재판 아닙니까? 본인 입에서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저는 이게 조금 모양이 좀 이상하다. 윤석 대변인. 그 안 맞는 거를 자꾸 비교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이 유죄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최종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 법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고 임종석 실장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본인이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예. 비서실장과 비서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두 단계가 위에요. 엄청난 권력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휘하했던 비서관이 지금 직권남용해서 공직선거에 개입했다. 예. 이게 유죄 판결이 났는데 김기현 대표를 이렇게 비하하면서 저렇게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는 겁니까? 자, 민주당은 기소되면 검찰 탓하고 1심 나오면은 사법부 탓하고 2심 나오면 또 그러다가 대법원 판결 나오면 또 재심 청구해요. 도대체 언제 인정을 하는 겁니까? 인정 좀 하세요. 저는 인정하시길 바라요. 저희가 사법부 의견을 늘 존중한다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 직원이 저기 유죄 선고 받은 것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이런 말하자면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것과 본인의 가족들, 배우자와 장모가 그러게 해서 유죄 판결이 나고 의혹 있는 거에서 누가 더 입장을 밝혀야 될까요? 저는 그걸 따져 묻고 싶습니다. 직무를 한 매 있어서 나왔잖아요. 그게 다 직무 연관성입니다. 민정비서관이 여기에 선거에 공직선거에 개입을 했다니까요. 아니, 영부인 신분으로 명품 백을 받았어요. 다른 얘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직무와 관련이 없을까요? 대통령 그런 직무하는 겁니다. 거하고 예. 배우자이라고 분리해서 그 비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비교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윤석열 용산 대통령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으면 그런 말씀하신 거 이해하는데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고 그 밑에 비서관이 공직선거에 개입을 했어요. 국기를 흔드는 얘기입니다. 이걸 웃으면서 비서실장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잠깐만. 화면에 어제 나온 재판 결과 있잖아요. 다시 한번 좀 불러오겠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송철호 전 시장, 황운하 전 청장, 지금 의원이죠. 그다음에 송병기 전 부시장은 징역 3년. 그리고 여기입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입니다.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죠. 징역 2년이 나왔고요. 옆에 보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역시 여기도 민정수석 산하. 여기도 이제 다 유죄가 나온 상황인데 1심이지만. 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죠. 지금 박원석 전 의원님하고 제가 민현주 전 의원님 두 분께 한 1분씩 드릴게요. 말씀하시죠. 당시 이제 민정수석실 산하 두 비서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또 정책실에 관련된 비서관들은 무죄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당시에 그 대통령 비서실이 총동원돼 가지고 비서실장의 지휘하에 선거 개입을 했을 것이다라는 추정은 제가 보기에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임종석 실장에 대한 수사가 아예 없었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수사를 했습니다. 소환 수사도 했고 그러나 이제 혐의 없음으로 그리고 증거 없음으로 종결이 된 사건이에요. 때문에 정치도의적 책임에 관해서 논한다면 뭐 그럴 수 있죠. 정치 공세 차원에서 충분히. 그러나 법률적으로 저게 재수사를 받고 뭔가 그에 따른 법적 심판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거고 수사가 일단락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검찰이 재수사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뭐 입장 표명하라 이것도 이제 정치 공세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저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겠습니까? 무슨 확정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본인의 관여 여부가 드러난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합니다. 네, 민현주 전님. 저는 이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송철호 형의 당선을 간절히 바란다는 건 이미 다 나왔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베스트 프렌드, 베프가 어떻게든 이번엔 당선이 돼서 좀 정치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는 그 소망은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고 이제 팩트 체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기 직접적으로 개입이 돼서 실형을 받고 안 받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실형을 받고 안 받고와 떠나서 이거는 정치적인 공사라기보다는 도의적으로 정말 정치적 도의로 임종석 실장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퇴임 후에 지지율이 급격히 다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로 너무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 청와대에서 있었던 이런 중요한 선거 개입 관련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책방에서는 열심히 정치인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 있는 정치인이구나라는 인식을 가질 것이고 내가 실형을 받았다 안 받았다 수사에서 무혐의 종결됐다 안 됐다 그걸 강조하실 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치적 도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서 분명히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은 문제가 많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요새 재판이 굵직굵직한 재판 결과가 좀 1심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이슈는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모두가 동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껏 병역을 면피한 수많은 권력자들의 아들들이 저처럼 다 입국 금지 당했죠.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매장 당했죠. 추방당하고 공공의적으로 몰렸지요. 거짓 언론으로 매도당하고 인생이 힘들게 됐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본인이 당연히 한국을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당연히 오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한 행동에 비해서 너무나 이제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명예회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 유승준 씨가 또 등장했군요. 스티브 유 아닙니까? 영어 이름으로는. 일단 오늘 대법원의 어떤 판단이 나왔어요. 일단 이 시간수로 정리된 걸 보겠습니다. 2015년에 1차 비자 거부 취소 소송 이게 뭐 시작이 된 건데 2020년에 대법원 승소 판결 이겼어요, 여기서. 근데 이게 비자 발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2020년에 2차 소송을 냈는데 지난 7월에 2심에서 이겼고요. 그리고 어제 최종 승소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이긴 거예요. 지금 상황은. 두 번 이겼는데 첫 번째 건 약간 절차적인 문제 이런 건데 이번에 내용 문제로 해서 이겼거든요. 자, 김성수 변호사 지금 급히 좀 모셨는데 이번 판결로 유승준 씨 우리나라 입국 가능하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입국이 가능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1차, 2차 소송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한 번 1차에서도 이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거부 처분은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해서 한번 다퉜던 거고 예. 이겼지 않습니까? 예. 유승준 씨가.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이겼으니까는 비자 발급해달라고 다시 신청을 했는데 예. 총영사관에서 다른 이유를 근거로 해서 또 거부를 했고 또 소송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그걸 이긴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의 거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 번째 신청을 했을 때 예. 영사관이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그 지금 이 나온 거는 거부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게 그렇죠. 아니다,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한 거니까 또 거부라면 그렇죠. 또 거부를 했을 때 그때 또 사유가 정당하냐를 다시 따져봐야 되는 그럼 건데 또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소송 같은 경우에 판결이 어떻게 난 거냐면 1차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1차의 문제는 통지 자체를 전화로 하고 그리고 내용 자체에 있어서도 그냥 이게 영사관에서 재량적으로 이걸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입국 금지 결정이 있으니까 안 돼요. 이렇게 그냥 통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량권 행사 안 한 게 위법하다 이랬고 예. 2차에서는 이제 재량권 행사 안 했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예. 재량권 행사를 한 거예요. 영사관이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뭐 재외동포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안 된다. 비자 발급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그러면 그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뭐 이게 국익에 해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국익을 해칠 수 있다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유가 조금 부족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3차를 또 거부를 하려고 한다면 예. 이번에는 법원에서 이제 2차 판결에서 그 사유가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사유를 더 충분히 채워서 또 거부하면 그렇죠. 그렇게도 또 할 수 있으면 이제는 그 사유가 적법하냐를 또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김성수 변호사가 예상하시기에는 LA 최영상에서 이번에도 또 비자 거부할 걸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게 비자 발급이 되면 지금 유승준 씨가 어떤 상황이냐면 예. 2002년 당시에 이제 그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포기하니까 예. 병무청에서 이 행위 자체가 이제 국군 장병들의 사기도 떨어뜨릴 수가 있고 예. 이런 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면탈을 하는 것을 풍조를 만연하게 할 수 있다. 국익을 해치는 행위니까 출입국관리법상 금지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금지가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2월 2일에 막 이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이렇게 했던 건데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입국 금지 결정은 유지가 되고 있어서 비자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입국 금지를 풀지 못하면 어차피 입국을 못 해요. 그럼 비자를 받아서 우리나라 들어왔지만 공항에서 돌아가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안 풀리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쟁점 자체가 법적인 쟁점이 비슷하게 되는 게 출입국관리법에서도 그 근거 자체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공익상의 이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선량한 풍속을 뭐 좀 침해한다든지 이런 예. 게 있는 것인데 이게 이 영사관의 비자 발급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영사관 쪽이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기 때문에 예. 이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비자 발급부터 따져보는 게 유리하거든요. 예, 조금 더 받기가 쉬울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겠는데 비자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이제 비자는 이제 외교부 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출입국은 또 법무부 산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출입 금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비자는 받고 왔는데 출입 금지가 돼서 입국을 못 해요. 그럼 이걸 갖고 또 소송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또 처분을 한 왜 거니까. 금지를 취소해 달라는 또 처분이 그렇죠. 그러면 또 그게 한참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럼 당장 이거 뭐 들어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이제 행정청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예.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또 뭐가 있느냐면 이 재외동포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유승준 씨가 재외동포거든요. 예. 이제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외동포고 F4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건데 예. 이 구재외동포법상에 어떤 게 있냐면 이 5조 2항에 이게 이런 국적 그 병역 면탈을 위해서 국적을 포기한 경우도 38세가 지나면 발급을 해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윤승준 씨는 거의 50 된 거 아닙니까? 가까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2015년에 38세가 지나서 신청을 했던 예. 거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이가 더 들었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렇게 38세가 지났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영사관에서 거부를 한 거는 38세는 지났지만 그 3호에 또 그게 있어요. 이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이게 국익을 해칠 정도의 뭐 중범죄자냐, 테러리스트냐 이게 공인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게 지금 10몇 년을 못 들어왔는데 이게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그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게 행정청은 예. 또 법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뭐 국익적인 목적도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되고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단계가 몇 개가 있네요, 지금. 상당히 이런 가운데요, 많죠. 예. 지금 유승준 씨 관련해서 최근에 이런 이슈가 나오니까 언급되는 이게 뭐라 할까요? 그룹이 BTS입니다. 방탄소년단. 왜냐하면 지금 일부 멤버가 군대 갔죠. 그리고 조만간 다 군대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비교가 된다는 거잖아요.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입대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 BTS의 그 병역 문제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많은 반론들이 있고 병역 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입니다.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BTS가 우리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 이건 병사로서 국방 임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한민국에 플러스를 주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정치권에서 BTS 군복무 갖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 전원, 멤버 전원 다 지금 병역 이행하러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성수 변호사. 아무래도 이런 게 유승준 씨를 향한 여론에 영향을 주겠죠, 지금요? 네, 만약에 BTS가 이 병역법상에 이제 이 예술 체육 요원이 있거든요. 예. 이제 올림픽에서 뭐 수상하거나 하면 1위 하거나 하면 그때 이제 면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실제로 면제가 아니라 이 예술 체육 요원으로 그렇죠. 편입이 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죠. 혜택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4주 훈련 받고 뭐 이제 공익보험 544시간 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제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면제다라고 하는 것인데 BTS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국익에 많은 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뭐 스포츠에서만 딴 것만 못한 거냐? 뭐 그렇죠. 이런 논리였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올림픽 이런 것만 알려져 있는데 예술 쪽도 있거든요. 이 예. 요원이. 그래서 예술 같은 경우에는 이 병무청장이 인정한 예술 대회에서 이 수상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BTS 같은 경우도 그걸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됐던 것인데 일단 병무청에서는 이게 다 같이 가는 것이 맞다라는 이제 취지였던 것이고 BTS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 뭐 더 기대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그 맏형인 진이 먼저 이제 2022년 12월에 예. 현역으로 입대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입대를 하고 지금 조교로 복무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다 입대를 해요. 그래서 예. 지금 제이홉이라든지 슈가 같은 경우도 이제 2023년 4월이랑 9월에 입대를 했고 이제 나머지 4명 멤버 있지 않습니까? 예. B, RM, 지민, 정국 이 4명도 이제 12월 중순에 다 입대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모범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입대를 하게 되면 날짜가 다 왔네요. 이제 입대한 날짜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2025년에는 다 이제 끝나게 되니까 완전체의 BTS를 다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지금 또 최근에 유승준 예. 소식이랑 이렇게 겹치잖아요. 예. 이게 더 비교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와중에 이 소속사인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예. 주가가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이에 군대 대해서는 간다고? 이게 이게 또 좀 활동이 안 그런 되니까.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50분 나오는데 윤석 대변인. 유승준 씨를 보는 여론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일단 그 유승준 씨가 76년생이거든요. 너무 오래된 얘기여서 예. 저희 아이들이 대학생인데 잘 몰라요. 아, 그분이 누구세요? 이러는 일단 겁니까? 몰라요. 반응이?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희는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유승준 씨가 이런 여론도 사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느냐. 20몇 년 동안 못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는 풀어줘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은 제가 느끼고 근데 있습니다. 정부나 당국도 약간 여론을 좀 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럴 근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좀 길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무튼 이거 아까 보니까 단계가 많네요. 지금 비자를 받더라도 출입 금지 이 부분이 또 남아 있다는 건데 글쎄요. 향후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